안녕하세요. 오늘도 험난한 과학 속에서 잘 생존하고 계십니까? 과학 생존 전문가 궤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물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번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뭘 하셨나요?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이 스마트폰을 구동시키려면 어떻습니까? 바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접속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다양한 일도 에너지 전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 먹고 커피를 끓이고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거나 차 타고 회사에 가고 이런 모든 일상적인 활동들 전부 에너지의 전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에너지가 중요하고 에너지가 돈이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문제는 뭡니까? 에너지 자체가 정확히 뭔지를 잘 모릅니다. 에너지가 뭐야? 오늘은 이 에너지의 물리적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물리학적으로 이일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신운동 아시죠? 전신운동. 플랭크. 딱 바닥에 팔꿈치를 딱 대고 엎드려서 그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이죠. 플랭크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1분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엄청 힘들죠. 네,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1초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플랭크를 물리학에서는 일로 쳐주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 이 일은 힘의 이동거리를 곱한 것을 일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이 성립되려면 일단 힘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플랭크 어떻습니까? 제자리에서 꼼짝 않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무리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일은 아닙니다. 또 겨울에 시골에서 비료포대를 타고 비탈길에서 썰매를 탄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정말 옛날 얘기네요. 일정한 속도로 비탈길에서 이 포대를 타고 내려오는 썰매가 이동을 하죠. 하지만 썰매에 가한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썰매에 내가 가한 힘이 0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비료포대를 타면 이걸 일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죠. 노는 거야, 노는 거. 당연히 일이 아닙니다. 일이냐 아니냐를 그냥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개념이 따로 있다.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랑은 좀 다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지금까지 또 일이라는 것만 설명을 하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일이 바로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에너지는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좁은 의미에서의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서로 호환이 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단위도 같아요. 네, 줄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네, 메디컬 드라마에서 수술하다가 환자의 심장이 멈추는 경우 이때 제세동기를 쓰면서 막 200줄, 300줄 막 차지하잖아요. 그게 바로 에너지 단위입니다. 그럼 일이 에너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네, 내가 팔을 휘둘러서 공을 멀리 던졌어요. 그럼 내가 이 팔을 휘두르는 일을 한 만큼 공이라는 물체에게 운동 에너지를 준 겁니다. 그죠? 내가 바퀴가 달린 휠체어를 밀어요. 휠체어에게 운동 에너지를 준 겁니다. 즉 이렇게 내가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배 상자가 선반 위에 있습니다. 선반 위에 있는 택배 상자는 지금은 정지해 있어요. 근데 지면을 기준으로 그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언제든지 조금만 뭔가가 바뀌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금 이 택배 상자가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운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한테 가능성 있는데? 야, 이거 잠재력 있다. 이렇게 할 때 포텐셜 있다. 야, 포텐 있다. 혹은 포텐 터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같은 뜻입니다. 바닥에 그냥 놓여있는 생수병. 이거는 뭐 아무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죠. 하지만 아파트 40층 난간에 놓여있는 생수병. 이게 불안정하게 놓여있다면 떨어지잖아요. 길거리를 다니는 행인이 이걸 맞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생수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생수병이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어 자체가 뭐 어떤 분께는 생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모두가 어릴 때 배운 개념입니다. 단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배웠을 뿐이죠. 뭐 저는 뭐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둘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둘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왜냐? 위치 에너지. 느낌이 좋아. 포텐셜 에너지.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둘 다 알고 계세요. 다시 에너지로 돌아볼게요. 방금 일이 운동 에너지가 되고 또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것을 바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체 운동이랑 관련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여기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와 C를 거쳐서 D로 가죠. 처음 A 지점까지는 모터가 열차에 열일을 해서 올라갑니다. 네,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최대 높이로 올라갔을 때 어떻습니까? 잠깐 열차가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 어떻습니까? 동력이 없어도 중력에 의해서 열차가 빠르게 운동을 합니다. 그 드라마틱한 속력의 변화 때문에 롤러코스터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물론 저는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제 무서워하진 않고요. 그냥 위기 감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롤러코스터는 비교적 안전한 놀이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위기가 없겠죠. 여기서 문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열차의 위치로 봤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높은 건 어느 지점일까? 이거는 뭐 너무 쉽죠. 네,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 가장 높이 있는 A 지점이겠죠. 잠재력이 가장 큰 상태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속력이 빠른 구간은 어디일까? 그림상으로 보면은 한 B 정도가 굉장히 빨라 보여. 왜냐? 내리막길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속력이 빠르다는 건 우리가 이걸 물리학적으로 봐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큰 상태, 이때가 속력이 가장 빠르겠죠. 그럼 그건 어디일까? 정답 C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다시 말하면 뭐냐? 역학적 에너지, 두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 두 가지의 합은 보존이 돼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 다시 말해서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C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작으니까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겁니다. 즉 빠르겠죠. 번지 점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점프대에 올라가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롤러코스터와 마찬가지로 맨 밑에 도달하는 그 순간의 속력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이야기에서 좀 이상하거나 궁금한 점 없으세요? 과학에서는 호기심은 물론이고 의심도 굉장한 미덕입니다. 약간 이해가 안 가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공을 바닥에 튕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면 공을 딱 튕기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다시 원래대로 포텐셜 에너지가 돌아와야겠죠. 그러면 처음 높이만큼 계속 튀어 올라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공의 높이는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멈추죠.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들은 운동할 때 일반적으로 마찰이나 공기 저항 같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뭐야? 그렇다면 에너지는 사라져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에너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마찰이나 공기저항이 없다는 전제가 붙지만 이보다 더 광범위한, 사실상 어떠한 전제도 붙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아까 공의 예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을 바닥에 튕겨서 공이 바닥에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 부딪힐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공과 바닥의 온도가 아주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과 바닥에 열 에너지가 발생한 거예요. 물론 그게 으아 뜨거! 으아 라면 끓여 먹자!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뀐 겁니다. 아주 작은 에너지겠죠. 그리고 남은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버리면 그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공은 이제 더 이상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겠죠. 다 전환됐으니까 그때 공은 운동을 멈추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공만 생각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았죠.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합한 전체,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요소들에 있는 모든 에너지, 이거는 사라지거나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 다른 이름으로는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그럼 이럴 수 있어. 아니 그러면은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면 되잖아. 왜 여기다가 또 뭐 열역학 제1법칙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잖아. 법칙이 두 개잖아. 왜 같은 법칙인데 왜 두 개를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반대예요, 순서가. 열과 일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다 만들어진 열역학 제1법칙이 나왔는데 야, 이게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구나. 그러면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부르는 게 좀 직관적이겠다.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좀 직관적인 이름으로 같이 부르는 겁니다. 열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열과 역학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에서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열역학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야, 뭐 하니? 요새 열역학 어때? 뭐 이러지 않잖아. 열역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해요. 사실은 열역학이라는 단어는 어색하지만 열역학 자체는 상당히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자동차, 여러분 타고 다닌 거잖아요. 네, 이게 열역학의 산물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대표하는 과학기술 뭐죠? 증기기관. 네,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처럼 열을 이용해서 일하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열기관은 열을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관입니다. 열역학의 역사는 이 열기관 연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대표적인 열기관은 바로 자동차 엔진입니다. 엔진의 작동 원리를 보시면 열이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가, 그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실린더가 있는데요. 실린더에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연료랑 공기를 넣고 압축시켜서 폭발을 일으킵니다. 팽창한 공기가 피스톤을 밀어내겠죠. 그러면 피스톤이 일을 하게 돼요. 이 피스톤이 일을 하면 크랭크 축부터 이 일이 가해진 물체들의 역학적 에너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 때문에 바퀴도 굴러가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엔진의 기본 원리예요. 쉽게 생각하면 주전자나 냄비에 열을 가하면, 뭘 끓이면 어떻습니까? 덮어놨던 뚜껑이 어때요? 들썩들썩 움직이잖아요. 퍽퍽퍽퍽 움직이잖아.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그냥 단순히 열 에너지를 가했을 뿐인데 물리적인 움직임이 드러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야,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변할 수 있구나
라는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인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열 에너지가 일로 변하려면 결국 실린더 안의 기체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기체를 데우는데도 에너지가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체 에너지 양은 보존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체한테도 에너지가 가버리면은 이 열 에너지가 100%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중간에 마진을 띄는 이 소매상들이 있는 거야. 내가 이런 거예요. 친구한테 야 100만 원 좀 줘. 그럼 친구한테 100만 원을 주면 이 친구가 100만 원을 바로 받겠죠.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100만 원 줬는데 실제 친구한테 95만 원만 전달돼. 즉 나는 원래 10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95만 원만 가니까 얼마 아까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예를 들어서 애초에 열 에너지가 100이었어. 이게 최종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게 95만 원이 가면 좋잖아. 50만 원도 안 돼. 뭐야 이게? 중간에서 마진을 50을 넘게 떼어. 야, 이럴 수가 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열 효율이 40만 대도 좋은 겁니다. 중간에 이 마진 띄는 분들이 너무 많이 떼어가는 거야. 야, 이거 60을 떼어가도 고맙습니다. 네, 자동차 움직이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는 거, 손실되지 않고 잘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하시겠죠? 즉, 내가 의도한 대로 에너지를 잘 보관하고 이 에너지를 손실 없이 사용하는 거, 요게 인간의 오랜 욕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연구기관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단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외부 에너지가 없이 자기 혼자 영원히 일하거나 아니면 뭐 열 에너지를 100%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거나 이런 꿈속에서나 있을 법한 이상적인 기관을 연구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인류 역사상 연구기관을 만들려는 시도는 백전백패했습니다. 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연구기관은 절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밖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영원히 일하는 기관이 왜 불가능한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것들이 과거에 등장했던 연구기관 아이디어들입니다.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계속 돌아가는 수차, 그리고 구슬의 힘으로 계속 돌아가는 회전판이 있죠? 어떠세요? 그럴싸해 보십니까? 정답은 절대 안 된답니다. 수차 같은 경우는 물이 떨어지면서 수차를 돌립니다. 이 스크류가 회전하면서 물을 다시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서 올라간 물이 다시 떨어지면 수차를 회전시키죠. 그러면 또 스크류가 돌면서 물을 퍼올려요. 천재적인데?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사이클을 돌 때 저 수차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사용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물을 원래 위치로까지 퍼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벌써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이클만 돌아도 무조건 불가능한 거예요. 네, 다음 거 볼게요. 쇠구슬 회전판 연구기관입니다. 무려 천재라고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고안을 한 거니까 그럴싸해 보일 수 있죠. 회전판을 한 번만 돌리면 경사면의 기울기를 따라서 구슬이 차례차례 굴러가면서 회전판을 돌리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수차랑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데 에너지를 쓰잖아요. 무조건 외부에서 추가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에너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결국 멈추게 되겠죠. 연구기관에 관심이 정말 많았던 다빈치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기관이라는 건 덧없는 짓이니까 연구기관 만드는데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지 마. 이런 말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전 세계 각국의 특허청에 제가 연구기관을 발명했습니다. 특허 부탁드립니다. 이런 신청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네, 저한테도 연락 와요, 사실. 네. 근데 특허라는 게 통상 주류과학 이론 범위 내에 있는 것만 출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논문에 의해서 기존의 연력학 법칙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연구기관은 안 된다라는 걸 모든 과학자가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연구기관은 특허 출원 안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연구기관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네, 정말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테이프 가지고 막 했는데 괜히 쓰레기만 만들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저도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력학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솔직히 요즘 SNS를 보면은 연구기관이 많이 나와. 한 번 돌리면 멈추지 않아요. 막 바람개비가. 그리고 막 이상한 무슨 물통이 물을 한 번만 딱 퍼주면은 막 계속 물이 돌아. 네. 안 돼. 안 돼. 물어보지 마, DM으로. 안 돼. 아시겠죠? 너무 많이 물어봐요. 궤도님, 이거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조작이야. 절대 안 돼요. 혹은 뭔가 다른 외부에서 힘이 그 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안 돼요. 이제 드디어 연력학 제2법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열과 온도에 관한 법칙인데요. 열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야? 어려운 느낌이 들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서 놔둬요. 상온에 놔두면 어떻습니까? 혹시 이 뜨거운 물이 점점 부글부글 끓나요? 아니야. 뜨거운 물에 있던 열이 바깥 공기로 나와서 어떻습니까? 물이 미지근해집니다. 나중에는 차갑게 식어요. 그냥 이 이야기예요. 네.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간다. 아니 뭐 이런 당연한 게 법칙이야. 상식 아니야 상식? 이런 분도 계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은 열이 어째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법칙은 아닙니다. 왜 그런 거예요? 몰라. 무수히 많은 자연현상을 관찰했는데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는 일을 인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연의 섭리야, 기정사실이야 라고 결론 지은 법칙이 바로 제2법칙이기 때문이에요. 몰라. 그냥 야 이거는 당연한 거다. 법칙으로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연력학 제2법칙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계셨던 온도와 열에 대한 생각을 약간은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은 뭐고 온도는 뭘까요? 온도요? 15도요. 15도가 온도가 아니에요. 15도는 온도를 측정한 거죠. 물리학에서 온도는 간단하게 말해서 물체의 내부 에너지입니다.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크면 온도가 높은 거고요. 내부 에너지가 작으면 온도가 낮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냄비를 뜨겁게 달굽니다. 네, 이때 냄비가 움직입니까? 냄비의 형태가 바뀌나요? 냄비는 가만히 있고 형태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냄비가 뜨거워졌죠. 열 에너지가 생긴 거죠. 이런 게 내부 에너지입니다. 네, 겉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뭔가 바뀌었어. 보통 뜨거워졌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뭔가 피부에 닿았을 때 뜨거워, 차가워 이렇게 느끼죠. 뜨겁거나 차갑다고 느끼는 거는 그 물체 자체의 열 에너지가 크거나 작아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런 뜨거움과 차가움의 포인트가 열 에너지가 아니라 열 에너지가 큰 물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피부로 열이 이동하거나 혹은 우리 피부가 상대적으로 열 에너지가 작은 물체에게 열을 빼앗기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기존에 생각하시던 것과 좀 달라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세요. 천천히 복습을 하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열 에너지가 천천히 이동하도록 찬물로 세사만 오세요. 아시겠죠? 하나 더 재미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면 열역학 제1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처럼 열역학 제2법칙도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입니다. 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하죠. 네, 엔트로피. 들어는 봤지만 여전히 뭔지 모르는 대표적인 키워드죠. 엔트로피가 뭡니까? 한국어로 무질서도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럼 무질서도가 뭡니까? 그것은 무질서한 정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그럼 무질서한 정도는 뭡니까? 몰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번역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엔트로피라고 원어로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엔트로피 법칙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역학 제2법칙이 뭐였죠? 열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한다는 거였습니다. 온도가 높은 내부 에너지가 큰 쪽에서 온도가 낮은 내부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도대체 왜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방 2개가 있어요. 방 2개가. 근데 이 방 2개는 원래는 진공입니다. 진공. 근데 한쪽에는 기체 분자가 10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비었습니다. 기체 분자가 없는 쪽, 이쪽은 내부 에너지가 없죠. 기체 분자가 움직이고 있는 쪽, 내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겠죠. 두 방은 붙어 있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한번 방문을 열어볼게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방문 열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지 않겠죠. 기체 분자가 원래 있던 방에서 빈 방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죠? 나중에는 두 방의 분자 수가 비슷해질 거예요. 사람으로 쳐도 마찬가지야. 방 2개가 있어. 이 방에 10명 있어. 이 방 비었어요. 방문을 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방으로 이동하겠죠.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전부 다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서는 심플하게 확률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왼쪽에만 기체 분자가 몰려 있고요. 오른쪽은 텅텅 빌 경우의 수, 요거 1이라고 할게요. 1. 반대로 오른쪽에만 몰려 있고 왼쪽은 텅텅 빌 경우의 수도 1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왼쪽에 1개, 오른쪽이 9개일 경우의 수는 모두 10이고요. 왼쪽에 2개, 오른쪽에 8개인 경우의 수는 45입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모든 경우의 수가 무려 102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일 경우의 수가 252개로 가장 많습니다. 확률상 이렇게 균일하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아마 제일 높은 거겠죠. 그런데 현실 어떻습니까? 방이 2개일 리 없어요. 분자도 10개가 아닙니다. 훨씬 복잡합니다. 당연히 더 많은 경우의 수와 확률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한쪽으로 몰릴 확률은 사실상 더 말도 안 되게 낮아져요. 고르게 분포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물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볼게요. 처음에 물에 잉크방울이 딱 떨어지면은 그냥 잉크방울 모양 그대로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잉크가 퍼져나가면서 물과 잉크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섞입니다. 즉, 가장 확률이 높은 결과를 우리가 자연적인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쏠리는 지극히 낮은 경우의 수. 다시 말해서 퍼져나갔던 잉크가 저절로 모여서 한 방울의 형태로 되는 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실생활에 가까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빔밥이 있습니다. 비빔밥. 처음에 이 비빔밥 밥 위에 나물이나 계란, 고추장 이런 걸 가지런히 딱 뿌려놨어요. 그런데 한번 이걸 뚜껑을 닫고 흔듭니다. 흔들어. 네.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한번 봅니다. 볼 때 어때요? 뭐 약간 덜 섞였거나 굉장히 많이 섞여 있거나 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아무리 반복을 해도 절대로 처음처럼 가지런한 상태는 나오지 않아요. 밥, 나물, 계란 그런 상태는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무질서해지는 것 자체가 자연에서는 자연스러운 방향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향을 엔트로피가 높아졌다라고 말하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상태고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게 일반적이다. 왜냐?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과 열, 그리고 에너지. 물리학에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다행인 거는 연력학이 제3법칙, 제0법칙도 있다는 겁니다. 네, 1법칙과 2법칙만 했다는 거 얼마나 배려해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도 어려울 거야. 만약에 전부 이해가 되지 않으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이거는 강연이 아니에요.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보다 보면 친숙해집니다. 전국민 이과생 만들기 프로젝트. 다음 시간에는 정말 재미있는 전기와 자기 이야기. 네, 듣기 말이 흥미진진해요. 전자기학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